자, 이제 계속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권리를 변동시키는 대표적 원인으로 법률 행위를 봤는데 그 법률 행위는 이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건 아니니까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것은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립한 것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그리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먼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인데 일반적인 것들을 먼저 볼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뭐가 있으면 성립하냐면 세 가지예요.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를 해야 돼. 그래야 성립이 돼요. 그럼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성립 요건을 못 갖췄어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뭐겠어요? 불성립이겠죠. 부존재예요. 자, 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건 불성립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냐면 성립 요건을 못 갖췄는데 무효이다, 취소한다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틀려요. 무효나 취소는 성립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무효나 취소를 논의한다는 건 최소한 법률행위가 성립됐어야 돼요. 성립이 안 됐는데 무효라고 써 있으면 그건 그냥 틀린 지문이고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성립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하려면 효력 요건을 또 갖춰야 돼요. 그러면 자,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은 해요. 근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때 능력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 권리 능력은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태어나면 무조건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면 다 갖는 거니까. 근데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겠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어린애기들은 자기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또 누가 있냐면 술에 만취한 자. 연말에 어떻게 만취해 보셨어요? 예, 만취하면 자고 있났더니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걘 제정신 아니었던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건 무효로 다루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법률의 규정은 아니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로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행위를 하려면.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인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몇 살이에요? 만 19세 미만의 자. 그러니까 18세가 미성년자죠. 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능력과 관련되는 건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요건을 알 필요는 없어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고요. 또 누가 있냐면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중에서 누가 더 상태가 중한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누가 더 상태가 중해 보여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정 후견인은 이게 민법이 개정된 건데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어요. 한정치산자. 옛날 용어죠. 그럼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이름만 보면 상태를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치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치산, 다룬다, 재산 다루는 걸 치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시켰대요? 한정시켰대요. 그럼 금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아예 금지시켰대요. 누가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금치산자야. 근데 요거는 옛날 이 용어는 용어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의 상태가 짐작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서 용어를 바꾼 거야. 그런데
한정이란 말은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상태가 더 심각한 건 누구냐면 피성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대요. 그럼 이건 무효가 아니고요. 얘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랑 제한능력자 둘을 비교한다면 누가 상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얘는 제정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예를 들어 18살의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사 능력은 있죠. 그런데 행위 능력이 제한될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아예 무효화 시키는 거고요. 제한 능력자는 아예 무효는 아니고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와 취소는 소위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럼 절대적이란 것은 이 무효와 취소는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장,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제3자가 보호되나요? 라고 물으면 보호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 흠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고요.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서 현재 병이 소유자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라는 애가 18살의 미성년자였대요. 그 미성년자가 자기 부동산을 판 거예요. 현재는 상대방을 넘어서 제3자까지 넘어왔고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취소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 병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갑을 보호한다는 거야. 갑. 그러면 얘는 이 취소를 아무것도 모르고 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그냥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이 제한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이런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 했었어요. 사례나 이런 게 나왔는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이런 사람이 나오면 마음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따뜻해져야 돼요. 얘를 보호해줘야겠다. 무조건 제3자가 아니라 능력이 흠결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 있는 거야.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다 능력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으면 성립은 돼요. 근데 그게 유효하려면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줄여서 확가적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건 이런데 가끔 특이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특별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혼인 있었죠. 혼인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다고 혼인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그런 것들이에요. 혼인에서 신고 또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뭐 해야 돼요?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게 요물계약이죠. 그럼 요물계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요물계약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개 있었냐면 하나만 더 쓰시면 4개. 현, 대, 계, 보 있어요. 나중에 계약법 가면 보실 거예요. 현은 뭐냐면 현상광고 계약, 현상광고. 현상광고라는 건 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벽보에 봤더니 우리 집 나간 예쁜 누렁이를 찾아요.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림. 그러면 그거 보고 찾아드릴게요 라고 승낙하면 현상광고가 성립할까요? 찾아줘야 될까요?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고, 대물변제는 변제를 하는, 돈을 갚는데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대신 뭘로 갚는 거야? 물건으로. 그게 대물변제예요. 그러면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라고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신 물건을 직접 줘야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계약법 가면 매우 중요하게 보죠. 계약금 계약이야.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줘야 돼. 줘야 돼요. 보증금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계약도 이건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한데 보증금을 줘야 돼요. 이게 현대, 계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효력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법률 행위는 요거 갖추면 유효가 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애들이 있습니다.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 존재. 우리가 대리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보겠지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대리인이 가져요? 본인에게 가는 거야. 본인에게.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려면 대리 행위를 한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죠.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거야. 또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가 있는데 조건부 행위나 기한부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이런 것들도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이 돼요. 친구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사무실 하나 빌려줄게. 조건부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립된 계약에 뭐가 생기는 거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뒤에 조건 가면 매우 중요하게 볼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뭐 유언을 했어요. 그럼 유언의 효력이 생기려면 유언자가 사망해야죠. 그 얘기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은 항상 얘가 나왔어요. 농지매매에서 농취증이에요. 농지매매 계약을 했어요.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농지매매 계약을 하면 뭘 받아야 돼요? 농취증. 줄여서 말한 거고 소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농지매매를 했는데 농취증을 얻지 않았대요. 그럼 이 매매 계약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합니다. 이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공부하시게 되냐면 확정성부터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 하자가 없을 것을 다음 주까지 이어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느냐? 계약 성립 시가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계약 성립 시에 다 확정됐을 필요 없고,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때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는 것은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 가능성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계약. 그럼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한강 다리에서 장난치다가 반지 빠뜨렸어요.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 과학적으로 반드시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에이 그건 안 되지라고 했다면 그건 뭘로 봐야 돼요? 불능으로 봐야 한다.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라고요? 사회, 일반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눕니다. 적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요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올 텐데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에 보시면 일단 확가적사에서 확정 가능 적법성이 나와 있어요. 먼저 확정성 1번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고 2번은 그 같은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디귿. 가능성의 여부는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에 따라 나눈다고요? 사회 통념에 의해서 나누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능과 관련해서 가능의 반대말은 불능일 거 아니에요? 불능의 유형을 볼 텐데 제일 중요한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에요.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막 나뉘어져 있는 건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계약법에서 볼 거고 총칙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언제부터 불가능이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근데 계약 시에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이 되면 그것은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불러요.
자, 계속 보죠. 불능 좀 볼게요. 불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나누는 건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시. 법률 행위시.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인데 여기서 무효가 되는 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우리가 보통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이고 객관적인 불가능이라는 건 저만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건물이 멸실됩니다.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이죠. 그럼 이건 주관적으로 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그거 봤어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병거를 팔았대. 사서 넘겨주면 되죠. 근데 못 넘겨주게 된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갑이 못하는 거야. 갑이. 그러면 객관적 불능과 대칭되는 개념은 무슨 불능이겠어요? 주관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은 뭐 일부 불능과 대칭되겠죠. 자, 그러면 갑과 을이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언제 계약했냐면 1월 5일 날 했어요. 1월 5일 날. 근데 이 X 건물이 1월 2일 날 멸실됐네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이미 멸실돼 있죠. 이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객관적, 전부 불능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걸이 1월 2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X부동산이 언제 멸실됐을까요? 단순하니까. 1월 5일 날 멸실된 거야. 그럼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이건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꼬드김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매매 계약이 1월 2일 날 성립하였으나 1월 5일 날 목적물이 멸실되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지문에 나오는 거죠. OX예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꼬드겨도 이거 지금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유효한 거야. 나중에 이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불능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확가적사에서 확정받고 지금 뭐 보셨어요? 가능성 봤어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적법성, 법률의 규정의 문제예요. 적법성. 적법성은 법률 규정인데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도 있고 임의 규정도 있어요. 딱 생긴 거 보세요. 강행 규정은 딱 생긴 게 안 지켜도 되겠어요? 지켜야 될 것 같아. 지켜야 돼. 강제하는 규정이야. 그럼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거니까 뭐 안 지켜도 무방한 거예요. 강행 규정은 다시 나눌 텐데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건 당사자의 뭐가 더 우선하는 거야? 의사가 우선하는 거야.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요. X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줘야 돼요? 차임 줘요. 차임. 그러면 건물 임대차는 언제 차임을 주는 거냐면 매월 말에 지급합니다. 매월 말에. 차임은 매월 말.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에 지급하고요. 왜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에 지급하는 거냐면 633조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요 임차인이요. 임대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 다 쓰고 없어요. 내가 15일이 월급날이니까 15일 날 드리면 안 돼요? 그러세요 라고 합의했대요. 그러면 을은 다음 달에 말일날 줘야 돼요? 15일 날 줘야 돼요? 15일 날.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야. 이 규정이 만약에 말일날 줘야 한다는 규정이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면 15일 날 줘도 돼요? 말일날 줘야 돼? 말일.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그럼 사법이라는 건 사적 자체가 우선하니까 강행 규정이 많은 게 일반적이겠어요? 임의 규정이 많아야 돼. 임의 규정이. 그러면 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임의 규정은 왜 만들어뒀느냐? 당사자가 꼭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규정을 둔 거고
당사자 의사로 이 임의 규정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안 돼요. 강행 규정은 배제 못 하는데요. 강행 규정은 크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생긴 거 보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효력이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규정 위반되면 무효예요. 근데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강행 규정인데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속, 처벌은 받아요. 처벌은 받아도 개인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그러면 효력 규정이 위반되면 무효가 돼요. 무효면 이미 준 건 뭐라고 했냐면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자, 부당이득이란 말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를 부당이득이라고 불렀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 취득한 것을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을하고요. 갑이을하고 계약을 해서 증여계약을 했대. 증여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 법률상 원인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부동산을 넘겨받게 된 원인이 있다 없다? 없어졌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당이득이에요. 원인 없이 취득한 거니까. 그럼 무효 취소란 말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미 받은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이니까 얘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줘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한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그게 무효라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불법 원인 급여는 좀 이따가 사회적 타당성에 가면 매우 중요하게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효면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섞어놓고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를 고르라는 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대표적인 효력 규정 이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했대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이면 허가 받아야죠. 허가 안 받았다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은 남의 이름으로 사도 돼요? 실명으로 사야 돼. 실명으로.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이름을 해두는 것을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잖아요. 명의를 신탁하면 무효가 되고 처벌됩니다. 처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무효화시켜요. 그리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거 무효입니다. 학교가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학교가 존립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재산이에요. 그럼 재단법인에서 재산,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건 정관 변경사항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처분하면 이건 유효가 아니라 아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서 특히 3번, 4번 중요하죠.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개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개업을 하시면 중개하고 뭘 받으셔야 돼요? 수수료. 옛날엔 수수료라고 불렀죠. 법을 개정해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중개 보수라고 이제 법이 다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셨으니까 복비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중개 보수예요. 보수. 근데 중개 보수는 받고 싶다고 양껏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한도액을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건물을 팔 때는 법정 요율을 따졌더니 예를 들어 수수료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중개사고. 근데 제가 중개사인데 의뢰인하고 말을 되게 싹 잘해가지고요. 중개보수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법은 얼마의 한도인데 500만 원. 그럼 만약에 이게 단속 규정이라면 저는 500만 원만 받아야 돼요?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다 받아요. 단속 규정이면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니까? 유효. 제가 나중에 제재를 받는 건 별개로 하고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효력 규정이면 500만 원, 1,000만 원 중에 얼마를 받아야 돼요? 500만 원 받아야 되고 만약에 1,000만 원 다 받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이 받은 거야? 없이. 그럼 그건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으로 나머지 500은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 중개보수에 대한 초과 부분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효력 규정에 해당돼요. 작년에 출제됐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자격증도 없이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물론 자격 없는 것도 중요한데 업이에요. 업. 업이라는 게 뭐예요? 일회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중개보수는 무효입니다. 약정은. 근데 요번 시험엔 요게 나왔어요. 우연히 일회적으로 받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중개를 해줬는데 친구가 뭐 좀 주겠대요. 고마워라고 하는 건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야. 그건 유효하다는 거야. 요건 구별하시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송 대리를 하고 소송가에게 일부를 받기로 했대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애가 소송 대신 대리해주고 돈 받기로 했다.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건 무효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형사처벌됩니다. 그렇죠. 무료 상담은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오셔서 시험 공부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법률 상담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또 물어보시는 것도 그 자기가 아니라 자기 옆집의 아들네 일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법률 상담하면서 뭐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받으면 형사처벌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물론 이제 음료수 한 장 정도 괜찮은데 뭐 금품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이건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효력 규정, 그러니까 섞어 놓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유효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무허가 음식점에 또는 숙박업의 영업행위. 예를 들어서 제가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어요. 맛나게 잘 먹었는데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니까?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위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금지 위반. 이건 작년에 출제된 판례죠. 제가 공인중개사요. 의뢰인이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가져왔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제가 그 물건 직접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직접 거래는 금지하겠다고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합니다. 아, 근데 이 물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제가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산 걸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받는 건 별개로 하고 개인 간의 거래는 무효가 아니라 뭐야? 유효합니다. 자, 4번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주택법,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어요. 근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팔았다? 처벌은 되더라도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 갑이고. 근데 을이 이거를 사서 병에게 전매합니다. 등기하지 아니한 채 팔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려면 일단 누구 앞으로 먼저 등기가 돼야 돼. 을 앞으로 등기돼서 병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세금 안 내려고 서류를 병에게 바로 넘겨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됩니다. 그럼 뭐가 생략됐어요? 중간을 생략한 거야.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마시라고 금지 규정을 둡니다. 하다 걸리면 처벌돼요. 근데 또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느냐? 씩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야? 유효하다는 거야.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병이 소유자다. 등기는 유효가 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조세 포탈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 조세 포탈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중간 생략 합의를 하면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앞에 막 조세 포탈 투기 이런 말 나오지만 쓸데없이 꼬드기는 거고 중간 생략 합의는 개인 간의 합의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등기의 효력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었을 때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관계라는 건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법률 관계가 있느냐요. 병은 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매매했죠. 그럼 돈 내고 산 사람이면 얘한테 등기 넘어올 실체 관계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처벌될 뿐이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래서 요거 4개 넣고 요거 하나 넣고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몇 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적법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가능, 적법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나오겠어요?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우리 교재 잠깐 좀 볼게요. 지금 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나와 있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강행 규정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어요. 임의 규정은 배제할 수 있는 거고 다 보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이제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 뒤에 가면 나올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뒤에 해당 사항에서 다 볼 거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설명드린 것들 전매 금지 제한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 소위 직접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은 다 단속 규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반사회적 행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 첫 번째 조문이 103조예요. 그러니까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103조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강행 규정이 별도로 없어도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조는 뭐라고 되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고요? 아예 그냥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을 볼 텐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선풍기에 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규정은 구체적일 수가 없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건 매우 추상적이에요. 법이 일일이 다 금지 규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유효가 되잖아요. 자, 법률행위 목적을 도저히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럼 그 계약은 뭐야? 무효. 확정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하대요. 그럼 역시 뭐야? 무효. 확정할 수도 있고 가능하기도 한데 법률이 강행 규정으로 금지 규정을 뒀어요. 그러면 위반하면 뭐겠어요? 무효. 근데 문제는 모든 것들을 법이 예상하고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강행 규정은 없지만 요건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되면 무효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법률에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무효화 시키는 거야? 사회질서 위반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추상적이고 일반 규정이다라는 거야. 소위 보충적 규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103조와 같은 일반 규정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103조를 먼저 적용할까요? 구체적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돼. 그렇죠. 이게 보충적 규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강박, 협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103조를 적용해야 되겠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 110조를 먼저 적용해야 돼. 그렇죠. 구체적인 규정 110조를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겠어요? 변화될까요? 당연하죠. 조선시대나 1950년대나 지금 시점은 선량한 풍속이라는 개념은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사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본다? 행위시, 계약시를 보는 거예요. 계약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사회질서 위반이야?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와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걸 유형화시킵니다. 구체화시키는 거죠. 첫 번째, 윤리질서, 인륜에 반하면 무효예요. 두 번째는 정의관념에 반하면 무효.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극도로 제한하면 반사회적 무효고요. 그리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거 반사회적이고 사행성이 심한 행위는 반사회적이에요. 보통 5가지로 나누고 하나 추가로 보는 게 동기의 불법이라는 걸 볼 거예요. 윤리질서 위반. 시험에 나올 건 없고요. 나오면 얘만 나오죠. 첩계약이에요.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첩계약을 한다. 첩계약이라는 건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동거계약 하는 거예요. 첩계약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그래도 사회질서상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아내가 괜찮대. 네 마음대로 하래요. 그럼 유효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개인적인 법익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질서입니다. 사회질서. 처의 동의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예요. 물론 유효한 경우도 있었어요. 언제 유효라고 했냐면 첩관계를 끝내면서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건 유효해요. 근데 첩관계를 지속시키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정의관념에 위반되는 건 대체로 범죄 관련이에요. 범죄 관련.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점은 증언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증언을 해주고요. 내가 증언해서 승소하게 되면 일정한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받는 돈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대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조심하실 점은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을 때, 그럼 만약에 용인되는 수준까지는 받아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는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도 된다고 하냐면 얘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썼어요? 그렇죠. 여비를 썼겠죠. 여비. 그리고 법원에 나가서 증언하느라고 하루 일당을 못 벌었겠네요. 일실손해. 여비와 일실손해까지는 받아도 돼요. 근데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 여기서 증언은 위증이에요? 진실한 증언이에요? 진실한 증언이에요. 그럼 이게 왜 정의관념에 반하냐면 증언은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일을 했다면 당연한 정도까지만 받아야 돼요. 그 정도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서 예전에 사법시험 있을 때 사법시험에서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효이다. OX예요.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가야 반사회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이거는 소위 평생 시리즈들이에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평생 당신 회사에서만 일할게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사회적입니다.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다.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줄게. 이런 거 무효예요. 사찰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 이건 뭐냐면 이 사찰은 그 임야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찰이요, 임야를 처분해버리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찰이 임야를 처분합니다. 그러면 뭘 처분한 거예요? 생존의 기초. 그러면 사찰이 존립 기반인 임야를 처분하는 건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사행성이 심한 행위. 도박이죠. 도박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5개 범주로 나누고, 자, 여기서 보실 점은 반사회적, 불법인데 법률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뭐가 불법이래요?
동기가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 사람의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일 때 어떻게 다룰 거냐? 원칙은 계약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칼을 한 자루 삽니다. 근데 칼을 한 자루 살 때 얘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산 거야. 근데 그런 거 표시 안 하고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불법 동기가 어떻게 되면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무효예요. 좀 이따 우리 보겠지만 동기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꼭 표시가 될 때만이에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서가 아니라 되거나 안 됐어도 알려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요. 칼을 한 자루 샀어요. 근데 그냥 착한 표정으로 칼 한 자루 주세요라고 해서 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칼 산 애가 누군지 한번 봤더니 강도예요, 강도. 강도가 칼을 사면서 내가 오늘 크게 한 건 할 거니까 좋은 칼 팔아라 이러면서 산 거야. 그럼 얘가 불법 동기를 뭐 했다는 거야? 표시했거나 또는 얘가 직접적으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얘한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로 보겠다? 무효로 보여.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마스크 다 벗고 착한 표정으로 실제로는 범죄했을 거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칼 한 자루 샀으면 매매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때 무효가 된다. 요게 이제 동기의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이중매매 나오는데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자세하게 볼 거고. 여기서 보실 점, 이건 좀 이따 나올 텐데 보험금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예요. 좀 이따 다시 보시고. 그 다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떤 급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용인되는 수준,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된다. 무효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리을은 명의신탁에서 볼 거고요. 리을도 중요하긴 한데 좀 이따가 우리 반사회적 행위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판례예요.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했다,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윤리질서 위반 첩계약 나오죠. 첩계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효예요. 근데 이 불륜 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면 그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평생 시리즈, 평생 동안 뭐 결혼 안 해요 이런 것들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사찰 판례. 여기 나와 있네요. 사찰의 존립에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처분했어요.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 그리고 도박 관련되는 것들, 도박 자금 빌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반사회적이고요. 단 여기서 나온 단 뭐라고 되냐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했다. 그러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고요. 야, 도박 채권자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내 부동산 처분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뭐 한 거야? 수여한 거야. 그럼 이 부동산 팔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이 수권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불법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냐면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요?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뭐 판례들 짧게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103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쉽게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이거 막 섞어가지고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찾으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나중 되면 제일 쉬운 파트예요. 핵심어 보시면 돼요. 1번은 나중에 볼 거예요. 조건 가서 부착관계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이고 2번 중요하죠. 보험금. 보험금이란 말이 써 있다. 무조건 반사회적이야. 보험금의 부정취득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이 냄새가 물씬 나요. 그렇죠. 허위 진술, 그렇죠? 이거 다 똑같아요. 허위 진술 대가. 3번, 4번은 안 보셔도 상관없는 거고. 자,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진술 대가가 증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했어요. 6번은 뭐 너무 중요하게 볼 거예요. 적극 가담이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이야. 이건 이중 매매할 때 공부할 거고. 7번은 뭐야? 평생. 8번은 사찰. 9번은 도박. 10번은 동기의 불법인데 표시가 됐네요. 자, 11번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변호사가 소송을 하고 성공했을 때 보수를 받기로 별도 특약을 하는데 그 사건이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와 다릅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그러니까 변호사랑 보통 성공보수 약정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사고를 쳤어요. 형사사건에서. 그러면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갇히고. 그러니까 이제 전관들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성공보수 약정할 때 만약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주면 1억 원. 예를 들어서 그 혐의 없음 이런 거 받아주면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소송 들어갔는데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면 얼마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만약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받는 게 유효라면 재판에 반드시 이겨야겠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동기 찾아가는 거야. 저 연수원 수첩 보면서 이 사건 누가 맡았구나 전화하고. 그러면 형사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피고인, 범죄 혐의 있는 사람과 국가기관, 검찰이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한다는 건 국가 공권력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저해할 위험이 있으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민사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국가기관이에요? 개인끼리 하는 거야. 개인끼리. 그럼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요번 시험은 민사사건 나왔어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고 형사사건은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신 거네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론하고 돈 받기로 했대. 그 다음에 과도한 위약벌. 그러니까 위약벌 약정할 수 있어요. 약속 안 지키면 벌금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과도하대요.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 그리고 14번에 공무원 103조와 관련돼서 공무원 써 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103조에서 당연하죠. 판례에서 공무원 나오면 공무원이 좋은 일하고 이게 훌륭한 일 한 게 판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보고 있어. 공무원이 뭐 받았다, 청탁받았다 이런 말 나올 테니까 다 반사회적.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아닌 거, 강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 나오면 110조지 103조라고 보면 안 되고 조세포탈 중요합니다. 2번 중요해요. 조세포탈,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회피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3번. 강제집행 면탈 목적.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란 말이 써 있으면 뒤에 안 읽어보셔도 돼요. 이건 반사회적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비자금 사건인데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려고 뭐 했대요? 임치, 보관시키는 계약은 반사회적 무효고 그 다음 무효가 아니고 똑같네요. 5번 양도세, 2번이랑 5번은 똑같은 내용이고 주지직 임명행위. 이건 뭐냐면 짧게 돼 있는데 이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으로 양수하는 걸 알면서도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판 거야. 그럼 주지 스님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건 반사회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한 법인의 무슨 행위라고요? 종교법인이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 파견 경비. 이것도 되게 짧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요 자기 직원을 해외 연수를 보내줘요.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해외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다 부담합니다. 그게 해외 파견 경비를 부담한다는 거야. 근데 특약을 달아요. 만약에 귀국하면 우리 회사에서 3년은 근무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안에 퇴사하면 해외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배상키로 한다는 약정이에요. 자, 그럼 이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 해외 모든 비용 대줬으면 인간적으로 몇 년 정도는 상관없겠어요. 3년 정도는. 그럼 만약에 귀국하면 평생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모든 거 배상해라. 이거 반사회적이 아니야. 그건 반사회적이죠. 근데 3년이라는 일정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이건 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요. 저 8번 중요합니다. 투기 목적. 이란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번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매매 후. 매매 후 범죄행위로 나중에 알게 된 건 상관없고요. 아까 10번 나왔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 행위는 아까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유효하다라고 불렀고, 자, 첫 관계는 계속 보셨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렇게만 써 있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시작해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뒤에는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야. 그러니까 부정행위 못된 짓에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죄송해요. 절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대신 제가 부동산 드립니다 하고 아내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어떤 약정을 한 거냐면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우리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거 팔지 맙시다라고 약정을 한 거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잖아요. 그럼 이런 제한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딱 이렇게만 써놓은 게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라고 시작하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했어요.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면 원래 무효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죠. 근데 이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은 103조 반사회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했대요. 그럼 원래 무효면 돌려받아야 되지만 반사회적 원인으로 준 거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3조 위반이니까 이행 후에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이나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못 받아요. 따라서 반사적 효과로 급부 목적물의 소유권은 급여받은 상대방에게 귀속이 됩니다. 특칙이니까 조심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103조입니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예요. 그러면 이 103조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746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는 741조라는 부당이득이 나오는데 반사회적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가 나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그 부동산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받은 거예요? 계약. 이게 법률상 원인이에요.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원인이 남아요? 없어진 거야? 없어졌죠.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당이득으로 갑이 을에게 돌려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이 나중에 봤더니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에요. 그럼 첩계약이면 일반 무효예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103조 무효입니다. 그럼 103조 무효면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뭐가 적용되는 결과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거야. 그럼 이 규정은 왜 만들었느냐? 학자들이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습니다. 법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돌려받을수록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응징해야 돼요? 갑을 응징해야죠. 얘를 응징하기 위해 만든 거야. 만약에 이때도 일반 무효가 적용되어 돌려받을 수 있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 번에 끝낼까요? 무효니까 또 돌려받겠죠. 딴 데 가서 또 하고 또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야, 너는 왜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했어?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그게 바로 뭐야?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래서 일반 무효면 돌려받지만 사회질서 위반이면 못 돌려받습니다. 그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의리. 무효면 원래 갑거잖아요. 근데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을이 첩계약으로 받은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권리자.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얘가 선악불문 취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항상 그래요. 만약에 소유자에게 샀다라고 돼 있어요. 권리자. 지금 얘가 소유자잖아요. 병은 무조건 취득이에요. 선의하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무효. 일반 무효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얘는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만약에 사례를 봤더니 소유자에게서 샀다고 돼 있으면 얘 무조건 취득이야. 근데 사긴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샀네. 그러면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없다.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근데 746조는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었지만 본문과 단서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줬어? 그러면 반환 청구 못해. 이게 본문이에요. 근데 단서 조항에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그렇지 않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불법자는 못 돌려받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되셨어요? 그럼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못 받게 해야 돼? 피해자는 돌려받아야죠. 자, 판례 잠깐 볼게요. 갑이 채권자고 을한테 소비대.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연 1200% 받기로 했어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또 채권자 아저씨도 또 무섭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2달치 이자를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라고 봐요. 그러면 이 터무니없는 이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니까 이제 터무니없는 이자를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는 거야? 줄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지급한 게 있잖아요. 그럼 2달치 지급한 반사회적 행위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반환 청구가 되느냐? 갑과 을 중에 103조 무효가 되긴 했지만 누구에게 불법성이 있습니까? 얘가 나쁜 애죠. 얘가. 그러면 을은 103조 무효가 되었지만 얘는 피해자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돌려받게 해줘야 돼요? 못 받게 해야 돼? 그렇죠.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 단서. 그러니까 746조 본문에서는 반환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서는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데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거나 미약하잖아요. 얘는 도와줘야죠. 그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이중매매 볼 거예요. 이중매매는 어려워요. 어렵고 매우 중요한 거니까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